저는 스타트업에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하경재라고 합니다. 네, 밤 드셨으면 박수 좀.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밥 먹으면서 다들 이제 걱정하셨어요. 식사하시고 앉아서 졸진 않을까. 네, 저도 그런 걱정을 하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트위터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트위터 로맨틱 뷰로 멘션 주시거나 네, 하시면 제가 끝나고 답변 드릴 수도 있고 네, 중간중간에 체크하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소개했듯이 에피소드라는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적인 부분 말고 네, 전체 이제 서비스 처음부터 이제 관여해서 다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 결정하고 저희 코파운더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네, 저희 코파운더들의 평균은 32.5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네, 거기다가 남자 비율은 80%가 넘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시작했던 거는 소셜 데이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잘 안 되죠. 남자 10명, 남자 8명이서 그것도 나이 32살 반인 사람들이 모여서 소셜 데이팅이라는 아이템을 잘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만들면서 누군가 좋아해 줄 서비스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내 가족이 쓰고 내 친구가 쓰고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내가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까? 네,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네, 피벗이라고 하죠. 네, 피벗을 해서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어떤 큰 개념들, 그 다음에 어떤 접점들 이런 얘기들보다는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면서 뭐 맨 땅에 헤딩하기도 하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 아직 레퍼런스가 많지 않은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갔는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고 네, 첫 번째는 이제 SNS를 사용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페이스북을 쓰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죠. 친구가 포스팅한 것처럼 해서 밑에 스폰서드라고 나오죠. 네, 어제는 이런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시면 어떤 미소녀들이 나와서 웃고 있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페이스북 피드인지 네이버 메인인지 점점 혼란스러워갈 정도로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광고화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술 먹고 이제 뭔가 감성적인 글을 막 토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봤더니 막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의 글들이 있죠. 지우지도 못하게 라이크에다가 쉐어까지 당한 그런 글들. 네. 그리고 회사 다닐 때 이런 경험들 한 번씩 해보시지 않나요? 네. 네. 이게 내 지인, 그러니까 친구의 포스트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인데 내 사생활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 사장님인데 나에게 친구 신청을 하죠.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옛날에는 무풀이 되게 무서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거였는데 지금은 라이크 없는 포스트가 더 무섭지 않을까요? 그리고 트위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맘때쯤 되면 이제 거북한 트윗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광고로 도배되는 걸 떠나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내가 관심 없어하는 이슈들 그리고 보기 거북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되는 문제들이 있죠. 카카오톡 다 쓰시죠? 그 카카오톡을 열어보시면 하트가 몇 개나 떠 있으신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대는 하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였나
가끔 고민도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네이트온, 카카오톡을 모두 사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학 후배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뭐 하고 있는 건가?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희는 SNS에서 이제 광고 노출이 증가하고 네트워크 그룹핑이 힘들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고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게 되고 데이터 과잉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세 개의 채널을 쓰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파편화도 겪게 되죠. 마침 어제 SK텔레콤에서 100만 구독자 수 돌파 기념으로 어떤 통계 자료치를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서도 알듯이 80% 이상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사생활 노출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려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 SNS가 나오게 되는 거죠. SNS들은 이렇게 7가지 요소들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계, 평판, 평가, 그룹, 대화, 공유,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 SNS를 이루고 있는 7가지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7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서 SNS는 분류되게 됩니다. 페이스북은 아이덴티티와 릴레이션십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프리젠스, 컨버세이션, 레퓨테이션들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들을 작용해서 이루게 SNS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현재에 집중을 하고 있고 포스케어도 현재에 집중을 하고 있죠. 링크드인은 개인정보,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누군가의 평판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은 공유에 초점이 맞춰진 S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Db나 옐프 같은 경우는 공유와 평가에 초점이 맞춰진 SN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프라이빗 SNS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네, 관계와 그룹에 초점이 맞춰진 SN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와 그룹에 초점이 맞춰진 SNS인데 그게 어떻게 기존 SNS들과 다를까요? 관계의 밀도가 더 크고 그룹으로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밀도란 이런 그림들 보셨나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실험들을 한 번씩 해보죠. 네, 밀도에 관한 시험을 해보시게 되는데 이거를 관계의 밀도라고 설명을 하면 이런 그림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그룹으로 시작한다는 건 퍼블릭 SNS들은 만들어진 어떤 큰 덩어리 안에서 큰 그룹 안에서 작은 그룹들로 분화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죠. 근데 프라이빗 SNS는 원래 있는 네트워크들이 그룹으로 묶어지는 그룹으로 묶어진 형태를 보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묶어져 있는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도 이미 있는 그룹들을 임포트해서 그게 서비스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저는 에피소드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가 런칭한 지 2달에서 3달 정도 됐습니다. 3달 정도 돼서 아직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서비스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트래픽을 늘리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8월 달쯤에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밴드라는 게 나왔죠. 밴드 써보셨나요? 네, 지금도 쓰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맞네요. 에피소드 쓰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런칭 2주 전이었습니다. 네, 긴급회의가 소집이 됐죠. 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좋은 경쟁자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같이 해준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퍼블릭 SNS에서 프라이빗 SNS로 가는 어떤 기점에서 이런 큰 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내고 있구나,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이들이 런칭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대부분의 SNS, 그 퍼블릭 SNS를 쓰면서 유저들이 이런 밴드라는 서비스, 우리보다 먼저 나오고 우리보다 더 노출이 많이 되는 서비스를 쓰면서 인식이 전환될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구나. 유저들은 손에 쥐어주기 전에는 잘 모른다는 그 유명한 얘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유저들의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네이버라는 거대한 기업에 맞서서 SNS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울었죠. 네, 울면서 한 달 정도 이제 서비스를 좀 더 가다듬어서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0년 7월쯤일 겁니다. 페이스북이 아직까지 이제 그룹이라는 기능이 없을 때 2007년 10월에 주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룹 피처를 꺼내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를 그룹이 해결할 것이다. 네, 저희가 시작한 어떤 포인트와도 일치하는 말입니다. 1대 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느껴지는 그런 불편한 것들을 페이스북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그룹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5에서 10% 사용자만 그룹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용자를 그룹으로 초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사용자가 없습니다. 네, 없는 상황에서 그 시드 유저 그리고 친구를 초대해줄 그런 빅마우스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애정을 붙이고 우리 서비스에서 얘기를 나누고 친구를 초대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네, 닭과 달걀의 문제라고 하죠. 초기 서비스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트래픽을 어떻게 모을까? 프라이빗 SNS는 특징상 낮은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닫힌 네트워크 안에서 그 퍼블릭으로 확장하게 되면 기존의 그 서비스들하고는 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상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생산효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닫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하는 얘기들은 일상적인 얘기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 생산 효율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가입 시 높은 이탈률도 있고 킬러 인터랙션의 부재. 모바일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런 인터랙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기 서비스를 만들면서 인터랙션을 어떻게 재밌게 만드느냐도 상당히 유저를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부재가 저희 서비스의 어떤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탈률을 최소화하고 초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가입해서는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친절해지기, 입력은 최소로 줄이고 가입 중 혼란도 줄인다. 네. 왼쪽 게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가입 첫 번째 보기에 유저들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튜토리얼과 함께하는 페이지로 변경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저희가 무슨 네이버가 된 줄 알고 튜토리얼도 없이 오픈을 했었죠. 이탈과 삭제가 난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다, 당신은 어떤 걸 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하고 나서 이탈률 상당히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디자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로그인을 시도하는 유저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로그인 된 상태의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유저들의 그러니까 사인업하는 유저들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되 로그인할 수 있는 창구는 낮은 수위의 인터랙션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튼 2개 이하가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왼쪽 게 튠위키라는 서비스의 가입 화면이고 오른쪽은 페이스북의 가입 화면입니다.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화면에서 혼란을 덜 느낄까요? 당연히 페이스북 가입 화면이겠죠. 이렇게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낮춰줌으로써 가입으로 더 유도를 하고 네, 앱을 다운로드 받고 가입하지 않는 이탈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받으십시오. 네, 가끔 쇼핑몰 가입하면 그런 거 하죠. 주민등록번호 물어보고 우편번호 물어보고 그게 왜 모바일에서 필요한지 네, 꼭 필요한 것만 받으십시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OAuth를 쓰면 네, 이름과 사진 2가지만 확인하면 그 사람의 어떤 정보를 충분히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어떤 시드 유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생각했던 게 페이스북 소셜 그래프를 이용해서 뉴스피드에 그 사람이 어떤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지 내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마다 어떤 유저들의 반응도 달랐고 스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효율성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애물단지라고 불렀습니다. 페이스북이 확실히 효율은 있지만 신규 서비스들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포스트 작성할 때 페이스북을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으면 체크를 함으로써 에피소드라는 글과 에피소드라는 아이콘을 달고 페이스북에 쉐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구가 올린 사진과 글을 보고 우리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포스팅된 글을 누르면 네, 페이스북에서 에피소드로 가는 루트도 만들어서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유입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 내가 이 서비스를 쓴다라고 나의 뉴스피드에 올리게 되는 이런 기능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유저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퍼블릭 SNS라고 하면서 어떤 그 퍼블릭 SNS에서 가지고 있는 고통들을 우리 서비스에서 그대로 재현을 해버린 꼴이 된 거죠. 하지만 욕먹는 만큼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무슨 서비스를 쓴다 당연히 클릭을 한 번씩 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유저들 반발을 낮출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욕을 더 먹었습니다. 왜 사람도 아닌 게 사람처럼 행동하냐. 근데 이게 30대 이하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인터랙션이 있었습니다. 30대 이하의 어떤 젊은 층에서는 재밌다, 서비스가 이렇게 위트가 있구나 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포스팅 되도록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쌓이다 보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친구가 가입하면 또 다른 친구가 가입하고 한 사람의 타임라인이 모두 저희 에피소드의 그런 에피소드의 광고처럼 느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서비스들이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아이콘을 하나만 썼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이게 모두 다 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콘을 다양화했습니다. 7가지, 8가지 정도의 아이콘을 랜덤하게 노출하면서 이게 스팸이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구도 그에 맞게 한 8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느낄 때 이게 광고다라고 안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서 신규 유저의 유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라이빗 SNS가 그룹 베이스의 서비스이다 보니 그룹을 어떻게 쉽게 만들게 할까?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 그룹을 만들고 카카오톡 그 그룹 챗과는 다르게 여기에 이제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인터랙션을 많이 유발하도록 하는 장치를 어떤 걸 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클릭 2번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카테고리의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추천을 하면
자동으로 그룹 이름이 생성이 되고 커버 포토도 저희가 제공하는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던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룹이 생성되고 친구 초대하는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꾸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싸이월드 다들 써보셨죠? 싸이월드로 가끔 돌아가거나 하는 것들이 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돌아갈까요? 네. 거기는 사진도 있고 내가 느꼈던 배경음악들에서 느꼈던 음악 감성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거나 친구들이 썼던 글들을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꾸몄던 아바타, 내가 꾸몄던 스킨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싸이월드에 가졌던 애정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것처럼 꾸밀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것, 그 그룹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퍼블릭 SNS에서 잘 쓰지 않는 위치 정보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이 위치 정보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퍼블릭 SNS에 내가 어디서 뭘 먹고 내가 뭘 한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포스팅하면 그게 문제될 거 없죠.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한 거니까. 근데 이게 내가 결정하지 않은 내 정보가 내가 어디 있다는 걸 노출하게 되면 상당히 껄끄럽게 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섭죠. 아까 얘기했던 등골이 오싹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포스케어 API를 써서 사람들에게 POI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포스케어 POI 정보가 되게 재밌습니다.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POI 정보가 이렇게 우리 집 하트라고 돼 있죠. 이런 것처럼 포스케어 API는 하나의 컨텐츠로 작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기 위에서라고 체크인도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가 컨텐츠가 되는 전환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스케어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편리하기는 하고 데이터가 많긴 하지만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없고 우리 서버에 데이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위치 기반의 액션은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I'm here랑 share place라는 걸 정했는데 지금 기존 서비스들이 쓰지 않는 어떤 형태의 위치 공유 아이템입니다. I'm here는 2시간이 유효하고 친구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왔다고 I'm here를 하게 되면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을 지나가는 친구에게 알림이 갑니다. 근데 그것은 2시간만 유효하도록 해서 프라이빗 이슈를 상당히 줄였죠. 근데 인터랙션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쉐어 플레이스는 맛집이나 약속 장소들을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친구가 공유해준 맛집, 친구가 공유해준 어떤 좋은 장소 그런 데 가기 위해서 어떤 인터랙션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가로수길에 내가 체크를 해놓았으면 친구가 가게 되면 가로수길에 갔을 때 그 위치에 갔을 때 푸시가 오고 그 포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터랙션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친구가 공유한 사진이라든지 포스트에 대한 포스트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런 야심찬 기획에 시도를 했지만 위치 공유가 아직까지는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이슈라는 개념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UI 레퍼런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스하게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치 공유라는 하나의 어떤 장르가 생길 정도로 포스케어가 커졌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면 프라이빗 SNS에서 괜찮은 컨텐츠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보면 그런 매력들이 있죠. 카카오톡은 뭐 빠르기도 하지만 친구들 간에 뭐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하트도 보낼 수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급상승어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잘 되는 서비스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기능들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뭐 포세션 필터,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애니팡의 하트 이런 것들이 어떤 서비스를 기억하게 하고 서비스의 매력이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네.
인스타그램보다 매력적인 필터를 가진 서비스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방향으로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모아볼 수 있게 하자 라는 아이디어를 냈죠. 카카오톡에서 지나간 사진들을 모아볼 수 없죠. 그리고 채팅 서비스들에서 지나간 컨텐츠에 대한 케어를 해주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케어하자. 그래서 지나간 사진들, 컨텐츠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기 쉽게 해주자. 그리고 채팅. 네, 채팅에서는 이모티콘이 아닌 다른 요소로 채팅에 재미를 줄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네이버 라인에서는 이모티콘, 뭐 스티커 이런 것들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잡았죠. 저희는 어떻게 채팅에서 우리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채팅입니다. 근데 이걸 누르면 글자가 커지죠. 되게 단순하지만 이모티콘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임팩트 있는 게 아닐까. 네. 저희가 이름 붙이진 않았지만 유저들이 쓰시면서 버럭 채팅이라고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주에 웹 버전을 오픈했습니다. 모바일이 대세라고들 하죠. 모바일만 하는 서비스들도 많고 카카오톡도 죽어도 모바일만 하고 있죠. 모바일이 대세긴 하는데 유저가 원하는 게 뭘까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웹에 모든 기능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기능은 컨텐츠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웹 채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였습니다. 저희 지인들이 대부분 회사원들이고 뭐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도 많고 모바일을 항상 옆에 두고 있지만 모바일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컨텐츠를 쉐어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웹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모바일이 대세라고 하지만 유저가 과연 그것만 원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친구를 초대할 만큼 매력 포인트가 있으며 써야 할 이유가 있는 서비스를 만들자 라는 모토로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